안녕하세요. 상생문화연구소 연구원 문계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 이 시간에도 화이트헤드의 과정 철학 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위하여 화이트헤드 철학의 대가이신 문창욱 교수님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께서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에 강의했던 주요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조금 난삽한 문장들이 여러 들어 있었는데 그걸 간단히 요약하자면 추상적인 가능성의 세계가 어떻게 구체적인 세계에 개입해 들어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물음을 던질 경우에 그 답은 신의 파악을 통해서 신의 매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는 것이다. 그때 매개하는 작용이 원칙 본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통로가 있다면 과거 세계에 구현되어 있는 것들이 현재 세계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과거 세계에 실현되는 가능성들은 처음에 애당초 신에게서 온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양자 모두 결국 신을 매개로 해서 이 세계에 새로운 가능성이 들어오게 되는 거다. 라고 하는 정도의 의미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거기다 첨삭하자면 창조라고 해서 신에 의한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가 아니고 다에서 일로의 창조. 다시 말하면 다수에 주어진 조건으로부터 그 조건들 어느 것과도 또 동일하지 않은 다른 그래서 새로운 일자가 탄생하는 것을 창조라 불렀다. 뭐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다를 조직해서 일자로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했다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에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든지 어떻게 보면은 일자가 다를 만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화이트헤드에 있어서는 그런 것은 전혀 없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예, 화이트헤드는 그거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화이트헤드의 철학적 관심이 자연 내부에 있었지 자연 밖에는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주의라는 말을 지난번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초월적인 요소를 통해서 이 세계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합니다. 예. 아마 그 이유는 뭐라 있겠지만 인간은 이 세계 밖에 나가서 어떤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의 자리를 마련할 수 없다. 우리는 이미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이미 자연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밖에 있는 시선으로 이 세계를 볼 수 없단 말이죠. 뭐 그런 아마 생각에서 자연 속에서 바라보는 세계, 그 내부에 적어도 진행되는 어떤 다양한 어떤 그 프로세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지. 그 프로세스가 어떻게 왔는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근원적으로 이건 인간이 답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또는 어떤 초월적인 일자가 이 현실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서의 창조, 이런 것들은 학문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또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역량 밖이다 그런 거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전통적인 의미에서 창조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거부했다고 볼 수는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학문적인 논의에서 그건 용납될 수 없다라고 봤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로 중심적으로 강의하실 계획이신지요? 예, 오늘 내용은 지난 시간의 내용을 조금 더 테크니컬하게 좀 전문적인 방식으로 풀어내는 아마 시간이 될 터인데 신에게서 오는 그 영원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시간적 세계의 현실적 계기의 생성에 개입하는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지난번에는 다만 거기서 온다라고만 얘기만 했고 어떻게 오는지 또 어떻게 구현되는지는 설명을 안 했죠. 그 세부적인 메커니즘을 오늘은 들여다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교수님을 강단에 모셔서 강의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텍스트의 다음 부분을 들여다보고 지난 시간의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려드릴 얘기 또는 우리가 같이 읽게 될 텍스트는 화이트헤드 철학의 몇 가지 중요한 고비가 있는데 그 고비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첫 번째 고비라 그런다면 존재한다는 것은 생성한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럼 생성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어떻게 시작되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로 우리가 질문을 이어가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어떻게 생성은 시작될 수 있는 건가? 생성이 무엇인가 말이죠. 정확하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한 존재의 생성이 시작되는가? 그 얘기를 오늘 보게 될 겁니다. 보죠. 자,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죠. 제가 적어도 신에게서 오는 영원한 객체를 통해서 나를 구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종교가 지향하는 어떤 독특한 경험을 적어도 설명해 주는데 부합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뭐 저는 별로 그렇게 싹 공감은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아마 들려드렸을 겁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단으로 가죠. 20번째 문단입니다. 자, 주체가 그 자신의 산출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 학설은 주체적 과정의 최초 위상에 주체적 지향에 대한 개념적 느낌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첫 문장은 사실 앞에 없었어요. 그죠? 갑자기 생뚱맞게 툭 튀어나왔죠. 이건 무슨 말인가 하니 주체가 그 자신의 산출 과정에 내재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체가 자기를 만드는 과정 속에 들어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번에 얘기했죠. 주체는 자기가 있고 나서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를 만드는 과정 그 가운데 내가 있단 말이죠. 내가 행동하는 가운데 있다. 이건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나서 여기 온 게 아니라 여러분이 여기 뭡니까?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먼저다 말이죠. 활동이 먼저다. 그 활동에 빗대어서 그것에 의존해서 여러분 각자는 존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체라고 하는 것은 그 활동에 앞서서 존재하는 어떤 동일자가 아니라 그 활동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산출 과정에 생산 과정 속에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서 들어있는 겁니다. 완성되어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런 학설은 이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냐? 이거는 그 주체적 과정의 최초 위상에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말이죠. 그 과정을 자기 산출의 과정을 시작할 첫 번째 국면에 뭐가 있느냐? 주체적 지향, 주체적 목적이라고 이해하세요. 목적, 자기 목적에 대한 느낌이 있다. 개념적 느낌이 있다. 관념적인 느낌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한다. 자,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이게 생성이에요. 생성인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어떤 그 종합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완성되는 국면에 그 최종 단계를 만족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건 시작입니다. 최초의 위상입니다. 시작하는 위상, 최초의 국면 위상. 이건 만족의 위상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어떤 추이를 갖고 있어요 나름대로. 물론 이건 시간적 과정이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이럴 때 여기 가면 만족을 통해서 자기 주체가 완성돼요. 주체의 완성입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구현돼서 주체의 구현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족 국면에서 비로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뭐냐 이거죠. 이때는 도대체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건 뭐냐? 이것도 주체다. 이것도 주체다. 주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왜 여기를 주체라 그러냐? 이때 주체가 있다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완성할 목표가 여기 작동하고 있다. 목표가. 주체적 지향. 목적. 자기 목적 말이죠. 목표가 이미 여기서 하나의 이상적인 그 추동 원인으로서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적 지향에 대한 개념적 느낌.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으로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할 때 어떤 목적 의식에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목적 의식은 아직 구현된 게 아니죠. 다만 나의 행동을 이끄는 지향점으로 작동하고 있죠. 그 지향점으로서의 자기, 그게 목표인데 그게 주체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체가 이상적인 지향점이 구현되면 충족되면 그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주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주체가 완성되기 이전에는 하나의 개념적, 관념적
이상적 꿈으로서만 작동하고 있단 말이죠. 그걸 목적 내지 목표 또는 이 사람 표현하자면 지향. 지향이라는 말이 어려워 보이는데 그냥 aim이라는 말이에요. 목표. aim. subjective aim. 내가 되고자 하는 바에 나. 그건 이 만족의 국면에 가면 이게 완성돼요. 그러나 만족하기 이전의 국면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완성될 이상적 지향적으로만 작동하고 있죠. 그때의 나를 주체적 지향이라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체적 지향이 작동하고 있다는 건 완성되지 않았지만 완성되고자 하는 나가 이미 초기 국면에 작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이게 첫 문장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문장으로 가면 합생하는 주체의 직접체는 그 주체 자신의 자기 구성을 생생하게 지향으로 성립하고 있다. 생생하게 지향함으로써. 합생하는 주체의 직접체. 말이 어려운데 제가 우리 일상에 없는 말이죠. immediacy인데 이거는 지금 활동이 막 벌어지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현재 지금 뭔가 막 활동을 하고 있다. 이때의 존재 방식을 직접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체가 지금 자기 합생을 막 하고 있어요. 이 국면, 이런 국면이라면 이런 국면이 합생을 막 하고 있단 말이죠. 이때 이 국면들은 뭘 지향한다? 자기 구성, 주체 자신의 자기 구성,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지향하는 가운데 활력을 얻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내가 완성해야 돼. 해서 내가 지금 막 뭔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벌이고 있는 활동 하나하나는 모두가 다 결국 자기 구성을 위한 활동이란 말이죠. 그걸 지향해가지고 지금 내가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죠. 우리가 뭔가 목표를 세우고 뭔가 어떤 작업을 할 때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겠죠. 그 염두에 두시면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그 다음. 그래서 주체적 지향의 최초 단계는 신의 본성 속에서 개념적으로 실현된 사물들의 불가피한 질서로부터 그 주체가 계승한 기본 자산이다. 주체적 지향의 최초 단계. 자, 제가 이렇게 그려가지고 여기서 완성되는 만족의 국면, 시초 국면 얘기했죠. 이렇게 거쳐서 간단 말이죠. 이건 최초의 국면이고, 이건 최종 국면입니다. 최종. 시작 국면이고, 만족 국면이란 말이죠. 이 최초 단계 그러면 여기에서 오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지향점, 주체적 지향이라고 그랬죠. 아직 구체적으로 완성되지 못한, 구현되지 못한 지향. 그래서 이건 관념적 또는 개념적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어디서 오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막 시작할 때 내가 되고자 하는 바에 그것 어디서 오느냐. 내가 만든 건가? 그건 아니에요. 나는 그럼 무에서 뭔가를 만드는 자가 돼요. 어디서 온 거냐? 그게 바로 신의 본성 속에서 개념적으로 실현된, 신은 어떤 존재죠? 다수의 영원한 격해들을 이렇게 묶어서 통일시키고 있는 자로서의 원초적 본성의 신이었죠. 그러면 이때 개념적으로 실현된 건 이걸 얘기합니다. 영원한 신이란 말이죠. 아직 물리적으로 구현되지 않았어요. 신이 지금 꿈을 꾼다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신이 꿈을 꾸는 속에 그 설계도의 그림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신은 사물들의 불가피한 질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하면 이건 세계의 질서의 바탕이 된다 그랬죠. 안정적인 바탕이 된다. 아주 기본적인 바탕 말이죠. 그 바탕이 되고 그 위에 다양한 생물학적 질서, 물리학적 질서, 화학적 질서가 그걸 기반으로 생겨난단 말이죠. 맨 밑바닥에는 뭐가 있겠느냐? 그럼 어떤 기하학적 질서, 그다음 어떤 전자계적 질서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이게 하나의 그 거대한, 굳이 그리자면 이렇게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촘촘히 짜여있다면 이 세계 질서가 적어도 신의 조직 오가나이즈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질서 속에서 구현된 이런 하나하나의 영원한 것들이 여기 이렇게 해서 촘촘히 이렇게 질서 지어서 박혀있을 텐데 이걸 계승했다. 그러니까 이걸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반복했다 이게야. 계승, 이어받았다 얘기죠. 계승했다. 이어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이 느끼던 느낌 하나를 여기서 반복한 거예요. 어떤 느낌? 신의 개념적 느낌. 아직 구현되지 않고 있는 것, 그러나 신이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느낌. 그것이 한 부분을, 한 조각을 내가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주체적 지향으로 삼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합생의 시작은 신이 개념적으로 꿈꾸고 있는 다양한 세계의 어떤 그 모양 가운데 일부를 내가
반복해서 계승해서 그걸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하나의 꿈으로 이상으로 삼아서 나의 생성을 시작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걸 목표로 한 겁니다. 사실은 신이 이렇게 영원한 시대를 꿈꿀 때 신도 주체적 지향에서 자기 목표가 있어요. 주체적 지향. 신에도 그래도 주체적 지향이 작동한단 말이에요. 목표가 있어요. 신도 이렇게 하는 까닭이. 신은 이때 신이 목표한 건 뭐냐? 이런 가능한 세계가 가장 풍부하게 이 세계에 실현되었으면 하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신은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롭게 가장 풍부하게 실현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이렇게 엮어서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말이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시간적 세계의 계기들은 어느 하나 그 부분적 집합을 이루고 있는 어떤 계기를 이렇게 반복 수용해서 이어받아서 그걸 자신의 목적으로 삼아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생성에 이어지는 과정은 적어도 이 목표가 변하지 않은 한 신이 꿈꿨던 것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신이 꿈꿨던 것 일부를 자기 역할, 그러니까 자기 소명이라 그럴까? 굳이 기독교적 표현을 쓰면 그 소명을 부여받아서 이제 그걸 구현하는 그런 일종의 그 프로세스가 될 겁니다.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소명을 온전히 구현하는 일은 드물다. 현재 교계들은 가는 가운데 이걸 변형해 버린다는 말을 제가 잠깐 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걸 염두에 두시면 조선총의 섭리와는 좀 다르다는 것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주체적 지향을 제공하면서 현실적 존재가 합생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화이트헤드의 입장이라면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창조설, 그 입장하고 또 원자론적 입장에서도 또 어떤 창조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각각의 그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죠. 전통 철학에서 적어도 존재신학적 전통의 그 철학이 아주 이의적인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죠. 신이 이 세계를 구획하고 지배한다. 이게 이제 섭리의 세상인데 그리고 그 세계는 지배하기 전에 이미 신이 무로부터 창조한 세계다 말이죠.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존재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전통 철학에서의 그 신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것을 책임지는 신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것을 존재하게 했고 또 그것들의 그 역사적 과정을 꼼꼼히 지시하고 다스리는 어떤 도미네이터로서의 어떤 그 역할, 지배자로서의 역할을 신이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건 아주 우스갯소리처럼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데 보통 신은 전통적으로 가장 완전한 존재, 전지전능한 존재, 가장 선한 존재 말이죠. 악이 없는 존재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 전지전능한 신이 이 섭리에서 다스리는 세계에 왜 이렇게 재난이 많냐 말이죠. 왜 이렇게 악이 많냐 이런 문제가 등장하죠. 그래서 신이 알면서도 못하는 거냐? 알면서도 안 하는 거냐? 알면서도 안 한다면 신은 선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악이 있으면 미리 제거해야지. 만약 알면서 못하고 있다면 신은 전능하지 않아요. 몰랐다면 신은 전지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자연재해로서의 악, 인간의 도덕적인 악, 인위적인 악이죠. 자연적인 악이건 인적인 악이건 악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신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단 말이죠. 이건 전통신학자들이 엄청 고민해 왔어요 이거에 대해서. 근데 별로 그렇게 썩 그럴싸한 답을 마련하지 못했죠. 개념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 문제는 적어도 화이트헤드에게는 발생하지 않는다. 아까 첫 시간에 제가 첫 번째 들어가면서 얘기했죠. 왜냐하면 악이 생겨나는 것은 신의 기획한 것이 아니라 신의 기획성은 그게 없었어요. 이 시간적 세계의 존재들이 가다가 이걸 비틀어버린단 말이에요. 신의 최초의 준건 이건 최선의 것이었는데 이걸 비틀어서 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이죠. 심지어는 최악의 것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이놈이. 책임은 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재해가 됐건 도덕적인 악이 됐건 말이죠. 인위적인 악이 됐건 자연적인 악이 됐건 이런 식으로 피해가죠.
그다음 뭐 근대에서 이제 무슨 원자론에서 등장하는 신 이런 거는 이제 그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아마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데우스 엑스 마키나, 기계의 신, 그죠? 뭐 기계 밖의 신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계는 하나의 기계인데 그 기계를 설계해서 만들어 놓은 자, 만들고 나서는 다시 거의 관여 안 해요. 세계는 기계처럼 돌아가니까, 자동적으로 돌아가니까. 신은 밖에 있죠. 뭐 그런 신도 있었는데 그것도 와이트는 당연히 안 받아들이죠. 신이 그런 신은 초월적 존재예요. 그냥 초월적 존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게 있다 해도 인간은 알 수 없단 말이죠. 그건 학문적인 적어도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초월적 신 같은 거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연 속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존재에 한해서만 의미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연 속에서 신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기도 해요. 역으로 말하자면. 그러면 문단 지나가 보죠. 각각의 시간적 존재. 이건 시간 속에서 이 역사 속에 있는 물리적 세계를 구성하는 우리의 현실 세계를 구성하는 현실적 계기들입니다. 현실적 존재들이죠.는 신으로부터 자신의 토대를 이루는 개념적 지향. 그 현실 세계에 관련되어 있지만 그 존재의 결단을 기다리는 미결정성을 수반하는 개념적 지향을 이끌어낸다. 아까 계승한다는 말이 그거였어요. 자신의 토대로는 개념장. 개념장은 신에게 쏘는 거죠. 신이 느끼던 것 가운데 하나 뭐 이렇게 느끼고 있을 터인데 하나를 받아서 내가 장차 이룰 것을 목표를 삼는단 말이죠. 그걸 처음에 받아들여서 생성을 시작한다 그랬어요. 네. 그게 어떤 거냐? 이 현실 세계, 이놈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와 연관되어 있다. 신은 이걸 온전히 파악해서 여기 이걸 하나의 그 느낌으로 이렇게 이놈한테 설득할 때, 다시 한번 너 이거 한번 해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자기 딸에게 너 시나리오 작가 한번 돼봐라고 할 때는 부모가 그 아이가 놀고 있는 현실,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 등을 다 고려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 신도 어떤 특정한 현실 계기에 특정한 그 개념적 지향을 최초의 지향으로 이 친구한테 설득으로 제공할 때 관련된 세계를 고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적의 것, 최선의 것을 유혹으로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련되어 있어. 그래서 이건 여기 관련되어 있어. 여기에 충분히 최적의 것인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신이 강요하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유혹으로 주면 그래 이거 나 해야지라고 해서 받아들인단 말이죠. 근데 이 받아들이는 행위 이게 결정입니다. 결단. 그래서 이 결단하기 전까지는 아직 최적의 것이긴 하지만 이 세계 속에 구현되지 않았어요 아직. 그래서 이놈이 결단해서 그래 나 이걸 하겠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래 나 시나리오 작가 되겠어라고 하는 순간을 통해서 여기에 그 개념적 지향이 구현되는 주체적 지향으로 작동을 시작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지향의 최초 단계는 신의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이 지향이 최초 단계는 여기서 온 거란 말이죠. 신의 원적 본성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그 다음은 그 지향의 완성은 자기 초월적 주체의 자기 원인 작용, 이 자기 만들어진 최종적인 어떤 이 주체가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간다. 자기 원인 작용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최초에 주어진 주체적 지향의 그 개념적 이상적인 그 내용은 주체적 지향으로 작용해서 최종적으로는 그 주체에서 완성된다. 그래서 자기 원인 작용이란 말 그 말이죠.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간다. 그래서 만들어졌을 때 최종적으로 그 현실 존재를 자기 초월적 주체라 부른다.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교수님, 어떻게 보면 그 주체적 지향, 그과 앞서 얘기했던 어떻게 보면은 학생의 목표로서의 자기 초월체? 예. 같은 것인가요? 이 주체적 지향과 자기 초월체는 같은 것이냐? 네, 같은 것이냐? 완전히 같은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분적으로 같습니다. 내가 이런 말 들은 건 왜 그런 거 아니? 보통 자기 초월체라 그러면 그 자기의 그 활동성을 끝낸 존재로서, 하지만 만족한 존재 또는 객체가 될 준비가 된 존재를 자기 초월체라 부르죠. 그런데 그때의 그 자기 초월체의 특성은 뭐냐 하니까 그 지향이었어요. 주체적 지향이었어요.
그 주식지향을 구현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향은 아직 구현되지 않은 가능성으로서의 자기이고 자기 초월체는 현실성으로 완전히 구현된 현실성으로서의 자기예요. 완성된 자기란 말이죠. 이건 아직 준비 중인 자기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최초의 지향은 개념적 지향, 뭐 주체적 지향은 이 부분을 주로 가리키고 자기 초월체는 보통 이 부분을 가리켜요. 그런데 화이트는 이걸 가끔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이건 곧 결국 자기 초월체가 처음부터 작동했다. 무엇으로? 목적으로서. 그래서 주체적 지향과 자기 초월체는 가끔씩 같은 것으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문맥에 따라 쓰긴 해요. 그러나 엄밀히 보자면 자기 초월체로서의 지향은 이 뭡니까? 만족의 국면에 이른 완성된 자기. 그다음 그냥 최초의 지향 또는 개념적 지향은 아직 완성되기 이전의 모습으로서의 자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별은 되죠. 예. 네, 교수님. 그럼 주체의 지향성은 신의 그 원초적 본성으로부터 이제 주어지는데 그렇다면은 그건 자율성과 어떤 자유의지와도 볼 수 있습니까? 원래 자율이란 말은 어토노미.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를 규제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규제한다는 게 뭐지 이 경우에? 그러니까 현적 계기가 이렇게 생성을 시작해서 이렇게 간단 말이죠. 이 과정을 스스로 관리한다네. 자기가 관리한다. 자기 관리. 관리의 근거가 뭐냐? 이건 주체적 지향이다. 이것의 적어도 바탕, 뿌리. 자기 관리의 근거라 뿌리라고 합시다. 뿌리. 쉽게 말해서 뿌리는 뭐냐? 이거는 주체적 지향이에요. 이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효과적인 어떤 그 자기 활동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하나의 목적적 과정, 목적론적 과정이에요. 뭔가를 구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활동하고 있다. 누가 나를 강제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목표를 내가 구현하고자 내가 이 작업을 벌이고 있다. 라고 한 점에서 목적론적 과정이고 그런 한에서 저 전통 철학은 이거를 자율적 과정이라고 이해해 왔어요. 왜냐하면 타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잖아. 누가 나를 강제해서 스타반 팩트 물리적으로 압박해서 내가 이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신의 설득을 받아서 그걸 목적으로 취하고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자율적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렇다면 이건 전통 철학에서 이건 수용이 됩니다. 아니 전통 수용된다기보다 전통 철학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자율적인 과정은 보통은 인과적 과정과 구별해서 작용인의 과정과 구별해서 목적인의 과정은 자율적 과정이다라고 이해를 해 왔어요. 질문은 이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건데 화이트는 이거를 자율적 과정의 완성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작동하고는 있지만 왜 그런 거 하니? 이 목표가 어디서 왔어요? 목표가 신이 준 겁니다. 좋으나 싫으나. 그러니까 신이 준 목표를 이놈이 따라갈 뿐이에요. 지금 어떤 분은 굴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너 시나리오 작가 돼. 그래서 그냥 보니까 뭐 그게 좋은 건가 보다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준비를 막 해. 그때 그걸 과연 자율적 과정이라 할 수 있겠는가? 부모가 시켜서 하는 거죠. 물론 그건 유혹이라 그러지만 권장이라 그러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말은 권유, 권장, 설득이라 하지만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시켜서 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걸 구현하는 과정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조합하는 방식은 내가 결정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자면 그 꿈 자체가 내가 마련한 게 아니라 누군가 준 거란 말이죠. 그것에 의해서 내가 내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완벽한 의미의 자율적 과정이라 할 수 없다. 여기까지만 간다면. 이거는 신에 의해서 이미 조정되어 있는 관리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겁니다. 그 진짜 자율적 과정이 어디 있느냐? 진짜 자율적 과정은 이거를 이 주어진 이 개념이 신에게서 온다 그랬죠. 개념적 지향. 이건 신의 개념적 파악에서 온 거예요. 반복한 거, 계승한 거죠. 신의 개념적 파악을 신의 원칙 분석에 있는 신의 개념적 파악을 이걸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받아들인 거란 말이죠. 요거를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는 국면에 있는 거를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하면 최초의 지향 이렇게 불러요. 최초의 지향. 그리고 나가서 이 최종적으로 완결되는 국면에 가면 그거를
최초의 지향이라는 말을 부르지 않고 주체적 지향이라고 불러요. 같은 것 같은데 다르다는 얘기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왜 다른가? 아까 얘기했죠. 중간에 가다가 어떻게 하다? modify, 바꿔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최초의 지향을 수정해버려, 수정. 이 서양학자들은 이거 싫어해요. 거의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화이트가 과정과 실산 한 3군데, 4군데서 말해요. 이 말을. 살짝 말해요. 명시로 주장하지 않아요. 뭘? 주체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지향을 수정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언급을 아주 가볍게 툭툭 던져놓고 있어요. 몇 군데서.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서양의 신학자들이 보면 상당히 불경한 거예요. 이거. 신의 섭리를 거부하는 거 아니겠어요? 바꿔버린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죄악인 겁니다. 그러니까 화이트헤드가 조심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양의 그 과정 철학을 기반해서 신학을 하는 과정 신학자들은 이 얘기를 애써 눈 감아요. 이 지적을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수정할 수 있다. 그래서 최초의 지향을 수정해서 뭘로 만든다? 주체적 지향을. 온전히 자기가 만든 겁니다. 이건. 그럼 이때 비로소 뭐가 작동하는 거다? 자율성. 어디 갔어? 진정한 의미의 자율성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신이 적어도 설득하여서 그 내용으로 준 그 개념적 지향, 최초의 지향의 반복을 거부하는 그 행위. 거기서부터 자율성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거부하느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거부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화이트는 거기에 답한 답은 모른다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다. 그거는 굳이 안다면 그 주체가 뭡니까? 결단한 거다. 주체의 결단이다. 주체적 결단. 주체적 결단의 산물이다. 이것의 책임은 그 주체한테 있단 말이죠. 이거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한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측면에서 적어도 전통의 합리주의 철학과 결별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왜 그런지 모르는 일이 학생의 내재적인 내밀한 국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놈이 그랬는지 모르는 일이. 그래서 이건 화이트 철학이 갖고 있는 합리주의적 성향, 모든 것은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합리주의적 어떤 시도의 맨 끝에 경계를 이루는 비합리적 국면과의 그 접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존재들의 모든 국면이 다 설명될 수 있는 거다, 합리적으로. 왜 그런지를. 라고 하면 온전한 의미 합리주의입니다. 전통적인 합리주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국면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합리주의가 약간 축소된 거죠. 화이트는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의미의 독단적 합리주의는 아닙니다. 이성적으로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지점이 이 생성의 내부에서 작동하고 있다. 그게 어디냐? 최초의 지향을 바꿔버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는, 이유 없이 바꿔버리는. 굳이 한다면 이 친구가 그냥 판단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밖에 없어요. 합리적인 이유는 아닌 거죠, 그건. 뭐 그런 방식으로 자율성은 단순히 신이 어떤 목적을 줬고 그걸 구현하는 과정이 곧 자율적 과정이다라고 할 수 없고, 그것마저도 거부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기 목적을 자기가 만들고 자기가 적어도 규정하고 그걸 쫓아가는 과정, 그걸 온전한 자율적 과정이라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21번째 문단입니다. 신은 구체화의 원리다. 구체화의 원리. 이건 과정과 실제 이전에 과학 근대에서도 한번 나왔던 얘기인데, 이게 무슨 원리 그러니까 막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건 아니고, 구체화 원리, 추상적인 것을 구체적인 것으로 만드는 원리, 뭐 그런 얘기입니다. 추상적인 건 뭐겠어요? 영원한 객체예요. 추상적인 가능성들이죠. 그것들을 이 세계 속에서 구현하는 그런 원리다. 그러니까 원적 본성을 통해서 영원한 객체들을 질서 속에 통합하고 조직하고, 그래서 그걸 이 세계의 현실적 기기들에게 주체적 지향으로 제공함으로써 그 영원한 객체가 추상적인 것이 구체적인 것으로 구현되도록 만들어주는 매개자 역할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개자 역할.
바로 그 지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신은 구체의 원리다. 추상적인 가능성의 영원한 객체들을 구체적인 현실 속에 구현되게 만드는 그런 매개자로서의 역할의 존재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걸 구체의 원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다음 밑에 나오죠. 신은 각각의 시간적 합성의 그 자기 원인 작용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지향 나오죠. 을 부여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말 글자 그대로죠. 신은 각각의 시간적 생성에다가 그 자기 원인 작용의 자율적 과정의 뿌리가 되는 시발점이 되는 뭐야? 최초의 지향을 부여하는, 최초의 지향을 제공하는, 그렇죠? 그 최초의 지향은 개념적 느낌을 위한 영원한 객체들의 최초적으로 계층화된 관련을 결정한다. 야, 이거는 그림 그리스냐 계속 그립시다. 뭐 이게 적당한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생성입니다. 최초의 지향, 주체적 지향. 생성의 출발점입니다. 그러면 생성이라는 건 뭔가 그러면 생성을 시작한다 할 때 생성이 출발한다. 생성의 출발. 출발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말이죠. 이렇게 받은 개념 하나 이상 목적 말이죠. 이상 목적을 합시다. 쉽게 목적. 이걸 이제 구현하려면 이거에 적합한 재료를 과거 세계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집을 짓기 위해 설계도를 받았어요.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세상에 존재하는 재료를, 각종의 재료를 모아야 된단 말이죠. 이제 그 과정이 모아서 집을 지어가는 과정이 생성의 과정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 주체지향은 뭘 역할하냐? 이 세계에서 어떤 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어떤 게 필요한가를 선정하는 작용을 해요. 이게 선정하는 근거가 돼요. 어떤 걸 받아들이고 어떤 걸 중시하고 어떤 걸 멀리할 것인가. 콘크리트 집을 짓고자 하는 사람에게 콘크리트 집을 짓는 사람의 세멘트, 그다음 콘크리트 타서 되어 있는 거 말이죠. 그다음 목재 등등 다 필요할 거예요. 그러나 흙 별로 필요 없죠. 멀리할 겁니다. 지푸라기 역시 멀리할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영원한 객체들의 최초의 여러 계층화된 관련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객체들의 모양을 이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조직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 그 다음은 버려야 될 것. 굳이 말하자면 이런 것을 정해서 이렇게 계층화, 스트레파이. 그러니까 이렇게 위계질서로 이렇게 엮어놓는단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뭐고 내가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이건 조금 필요하고 이건 전혀 필요 없고 이건 방해가 돼 하는 것들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층화된 관련이 그겁니다. 계층화된 관련.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그것은 최초의 지향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 최초의 가치평가 및 최초의 물리적 목적을 수반한 그 느낌의 최초의 위상에 있는 그런 자율적 주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계층화해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이렇게 계층화해서 하이라키를 만들었어요. 여기서 재료를 주워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거 주워왔단 말이에요. 주워왔을 때 이렇게 평가를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이걸 구현하려면 실제적으로 구현하려면 말이죠. 맨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뭔가? 과거에 실현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들이 있어요. 여기에 어떤 이런저런 영원한 객체들이 있단 말이죠. 이것들을 적절한 재료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입수한단 말이죠. 긍정적으로 평가한단 말이죠. 어떤 건 버리기도 하고. 내가 이 설계도라는 설계도의 어떤 그 이상적인 그림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평가해서 어떤 건 버리기도 하고 어떤 건 적극 취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을 밸류에이션 업 해가지고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걸 바로 최초의 가치평가라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및 최초의 물리적 목적을 수반한 그 느낌의 최초의 위상에는 그런 주체. 물리적 목적, 최초의 물리적 목적이란 건 좀 이제 머리를 조금 이렇게 볼륨을 좀 크게 하세요. 무슨 뜻인지. 현실적 존재의 계기는 과거의 것을 이렇게 받아서 반복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이렇게 맨 처음에 우리가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굳이 단순히 얘기하면 이렇게 이행해서 반복되죠. 이거 물리적 느낌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느낌은 순응한다, 계승한다, 아까도 했었죠. 또는 반복한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던 느낌을 그대로 옮아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에너지의 전이 또는 벡터 성격을 갖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과거에 여러 차례 했었어요. 이게 해석 존재의 출발이에요. 출발. 여기까지는 주적 지향이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힘으로 밀려 들어오는 거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내가 무엇을 하려고 목적을 하건 이 전기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죠? 이건 물리적 여건이기 때문에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물리적인 것. 그러나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 불빛이 너무 밝아. 이걸 좀 안 봤으면 좋겠어. 해서 눈을 찡그린다. 그럴 수 있죠. 이게 물리적 목적입니다. 들어온 힘에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A란 영원한 객체를 구현하고 있는 물리적 느낌이라고 그럽시다. 이 A로 오면 이 A를 마이너스 A로 만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는 A였는데 요건 마이너스 A가 된단 말이죠. 반복될 때. 내가 강의하다가 물리적 느낌이 반복은 반복인데 완전한 반복은 없다는 말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반복하긴 하는데 이 세상에서 완전한 반복은 있을 수 없다. 뭔가 변형이 일어난다. 그것의 최초 작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리적 목적은 과거에 실현되어 있는 물리적 느낌의 구성 요소의 영원한 객체를 따로 분리해서 좀 변형시켜가지고 다시 종합하는 것. 그래서 그 물리적 느낌의 모양을, 성격을 약간 변질시키는, 변화시키는, 변형시키는 그러한 느낌의 방식을 물리적 목적이라 부릅니다. 왜 물리적 목적이라고 해서 뭐 말이 안 된단 말이지. 이게 뭐 형용의 어떤 적절한 말이냐. 목적이면 목적이지 개념적 목적은 이해가 되겠는데 물리적으로 목적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마 제가 추정입니다. 이건 뭐 연구소에서 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서 물리적 지평이 있지만 물리적 느낌이죠, 이게. 물리적 느낌이긴 하지만 여기도 목적성, 자율성의 개입이 일어나고 있다. 자율적인 과정의 어떤 가능성이 시사되어 있다. 최초로. 물리적인 힘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힘을 내가 불가피하게 복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어떤 목적성이 작동하고 있다. 그래서 A를 그냥 단순히 A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A로 변형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리적 지평에서 일어나는 변형의 가능성, 최소한의 변형의 가능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물리적 목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물리적 목적을 수반한 가지고 있는 그 느낌의 최초의 위상에 있는, 그러니까 첫 위상에 있는, 여기서는 뭐가 일어나는가? 개념적 평가와 물리적 목적. 이건 과거의 물리적 세계에 실현되어 있는 영원한 객체를 받아들이고 그걸 변형시켜서 다시 물리적 느낌의 특성으로 삼는 그런 두 과정, 두 작용이 초기 국면에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맨 마지막에 보면 자율적 주체를 구성한다고 그랬어요. 처음 국면에 이미 자율성이 작동하고 있다. 이게 처음 국면에. 이 압박해 두는 물리적 세계 속에 그 이른바 작용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압박한단 말이죠. 피할 수 없는 이른바 완강한 사실, 스타반 팩트로서. 그런데 그 강력한 물리적 환경 속에서도 주체는 나름의 자율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물리적 목적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체적 지향으로 내려온 영원한 객체와 남은 그것에 의거해서 과거 세계를 평가하는 가운데 자기의 생성을 시작하는 국면에 초기 국면에 자율적인 목적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초심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화이트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왜 물리적 세계가,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처럼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다양한 변이를 일으킬 수 있죠. 유기체들은. 근데 물리적 세계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반감기 있죠. 반감기. 반으로 줄어드는 그 기간. 그거 변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의 아원자 세계의 물질 입체조차도 영원한 존재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변하고 있다. 그럼 그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 그 속에도 그 아주 천편일률적인 물리적 질서의 세계에도
변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과거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 변이를 일으키고 있다. 자율적인 어떤 목적이 작동해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적어도 화이트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무기물의 세계, 아주 밑바닥에 있는 무기물의 세계에서도 이미 목적성, 자율적인 목적성이 작동해서 그 스스로 변이를 겪어가고 있다. 다만 그것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 상당한 세월이 필요할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변이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연 세계 속에는 영원한 게 없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형성적 요소로서의 신의 역할, 이것은 단순히 그 최초의 지향을 제공하는 데 있다.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신의 역할은 예. 최초의 지향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부각되어 있긴 해요. 그런데 신은 적어도 서양 철학에서 보자면 어떤 자입니까? 창조하는 동시에 심판하는 자로 되어 있죠. 그렇죠? 최후의 이런 최후의 심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입장에서. 예, 기독교 입장.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은 이 세계에 이룩한,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자기의 꿈을 줘서 이렇게 실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놈이 이렇게 실현돼서 완성되면 어떤 세계가 되나요? 이게 과거 속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들은 다시 모여서 새로운 일자를 만들겠죠. 여기에는 신의 이런 게 들어올 겁니다. 그렇죠? 저 지향으로. 그럼 또 이놈은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과거 것들을 평가해가지고 자기를 만들어갈 거예요. 이건 반복되는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신은 이렇게 완성되는 순간 이걸 온전히 자기 것으로 파악합니다. 이건 신이 갖는 물리적 파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 존재의 파악은 물리적 파악이죠. 영원한 기초된 파악은 개념적 파악이고, 그러니까 개념적 파악을 통해서 이 세계를 시작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은 물리적 파악을 통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를 온전히 자기 것으로 경험한다, 체험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측면, 원초적 본성의 측면과 요 결과적 본성, 이걸 결과적 본성이라고 불러요. 이 물리적 파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의 본성을 결과적 본성이라고 부르는데, 컨시퀀트 네처, 이거는 프라이머덜 네처, 원초적 본성, 그죠? 프라이머덜, 근원적이라는 말이 앞서는가? 원초적이다. 시작점에 있단 말이죠. 결과는 그 결과로 오는 것이란 말이야. 컨시퀀트, 뒤따라 나오는 거란 말이죠. 컨시퀀트 네처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각기 서로 다른 것 대비되는 측면인데 신의 합생은, 진정한 합생은, 아까 다에서 일로 만들어가는 합생은 처음에 원칙 본성이 일어난다 그랬죠. 다수의 영원한 기체를 묶어서 통일시키는 과정. 그게 신의 자기 창조다 했는데, 그거는 관념적인 자기 창조이고, 진정한 창조는 이렇게 결과를 파악해서 자신의 원적 본성과 결과적 본성, 이걸 엮어내는 이 과정, 이게 진정한 창조가 되는 거죠. 창조적 전진이 된단 말이죠. 신의 자기 창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건 부분이고, 그러니까 신은 끊임없이 생기는 세계를 자기 것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원적 본성과 통합하는 거죠. 이걸 평가해요. 평가. 그러니까 세계가 끊이지 않는 한 적어도 신도 끝날 수 없어요. 적어도 이 구조까지만 얘기하더라도 다른 논리를 또 들여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 세계에서 끊임없이 생성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것들을 구제해야 할 신의 책무가 신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통합해서 다시 평가하고 심판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구도에 하면 신의 심판은 이 세상의 최후의 날에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고 있어요. 완성되는 순간순간. 그걸 통해서 평가하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지향을 제공하고, 그랬어? 그럼 너 이거 해. 너 그랬어? 그럼 이거 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신의 역할은 원적 본성에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맛이 엮어서 그걸 통해서 신의 자기 모습이 완성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굳이 전통 철학의 신학의 표현을 바꾸자면 신은 창조와 심판을 동시에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적 본성의 역할은 창조자로서의 신의 역할을 부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주제로 강의하실 계획이십니까? 다음 시간에는
오늘 한 얘기를 조금 더 마무리할 겁니다. 조금. 그래서 이 텍스트가 지금 우리가 다 못 읽었죠. 그래서 20일 22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가면 이런 원쪽 역할을 하는 신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을 갖는지 내가 아까 잠깐 그 질의응답 과정에서 3가지 특성을 갖는다는 얘기는 이미 했어요. 그것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거를 점검하는 텍스트를 읽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아까 질문했던 것과 엮어서 신이 과연 정합적으로 YTD에게서 이해될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그 자체의 어떤 불합리성, 어떤 부정합성, 서로 잘 악의가 안 맞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겠는가 그런 의심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논의를 조금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텍스트를 읽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말하자면 약간 비판적으로 재점검하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그런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